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던 간에 정말 이게 완벽히 리서치 쪽이나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굉장히 극소수죠, 사실은. 그게 아니면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협업을 할 땐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미스 커뮤니케이션 이게 모든 사람한테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뭐 모든 사람한테 있는 문제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적고 어떤 사람들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 멱살 잡고 끌어가는 느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뭐 이렇게 받쳐주면서 끌어가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뭐 아까만큼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좀 더 기술적인 일을 하는 분야들, 어찌 보면은 좀 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지능이 높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뭐 두뇌 이제 뭐 많이 쓰는 그런 직종에 가면 갈수록 이 멱살 끄고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나는 이미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끌고 가줘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이 보이는, 특히 이제 두뇌 워커들 무슨 표현이야 이게, 브레인 워커가 아닌가, 두뇌 쓰는 사람들이 많은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잡아주는 일이 되게 이제 매니저들의 중요한 역할이 돼요. 그래서 매니저들 중간에 껴서 커뮤니케이션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도록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문제들도 그런 패턴들을 몇 개 말한 거고, 오늘 말하는 이제 패턴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지금 말하는 패턴은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마지막 2%가 약간 아쉬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만의 단어 정의를 만드는 사람들. 이것도 솔직히 말은 잘못했다. 2%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현저히 모자라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은행 같은 게 저희가 있어요, 시스템에. 그 문제은행에서 다음 시험에 쓸 문제를 고르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요. 제가 영어권이고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럼 그 기능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그 뭐니, 로또 그래, 복권, 그죠? 복권하면 이렇게 공 떨어지면 하나씩 뽑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로또에서 번호를 드로우한다 그래요. 뽑는다, 아니면 추첨한다, 이런 느낌인데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회사에서 이미 코드에서 영어도 써야 되니까 드로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 퀘스천을 드로우 할 때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일단 그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그 용어를 이제 다 따라 써요.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한 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야, 퀘스천을 픽할 때 이렇게 하자고 픽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들어오라고 믿고 있었어요. 픽이란 용어가 나왔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같은 뜻이겠지 믿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퀘스천 뱅크가 있고 드로우로 문제하는 게 있고, 또 누군가가 선수 이 문제를 다시 또 뭐 선별해 갖고 뭐 하는 과정이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생기면 다시 또 용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저기도 픽이란 용어 쓸 수 있지 않아? 여기도 드로우란 용어 쓸 수 있지 않아? 이러면 되게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픽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야 요번에 퀘스천 픽할 때 요거 이렇게 고쳐봐 라고 했는데 얘는 엉뚱한 거 고치고 일을 되게 많이 해서 일주 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거 해온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들어오란 용어를 쓰고 있었다면은 어느 순간 픽이란 용어 나온 순간 야 이거 무슨 의미냐 용어 정의부터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뭐 2%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왕창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왕창 모자란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은 들어오란 용어를 봤어요. 들어오란 용어를. 어찌 보면은 픽보다는 좀 더 전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들어오란 용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익숙한 용어, 나한테 편한 용어는 픽이었던 거야, 그냥.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내 픽은 내 머릿속에서 네가 말하는 들어오를 가리키고 있어. 즉 나는 네가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이해는 하긴 했어.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딴 사람들은 볼 때 야 우리 회사에서 여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너 혼자 픽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걸 본 사람들은 야 그거 무슨 의미야 라고 잡고 들어가죠. 그럼 그 순간에 이제 그나마 이제 언어 능력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드로우였는데 나는 뭐 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얘기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용어를 바꾸려는 노력할 수도 있고 다들 픽으로 통일하자. 아니면은 그냥 그 순간에 픽을 설명해야 되는데 니네가 말하는 드로우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픽이 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기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드로우란 의미를 이해를 하지도 못한 채 자기는 이제 개념상으로 픽 같은 게 픽처럼 얘기했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설명을 막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또 드로우가 아닌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야 그게 우리 시스템에 어디가 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장황하게 길다 하면까 야 그거 네가 말하는 거 드로우 아니야? 그럼 드로우가 뭔데? 그럼 그때 막 설명하면은 그때 이해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몇 시간 낭비하고 며칠 낭비하는 것도 솔직히 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설명을 섞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만의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 용어를 만들고 가서 야 우리 드로우란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요런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내 생각에는 드로우 대신에 픽이란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토론한 다음에 야 그래 그럼 앞으로는 이거를 부르는 용어는 픽으로 대동단결 뭐 통일하자. 그리고 다 공감대 공통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픽으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언어 능력 좋은 사람들. 근데 지금 말한 용어에서는요. 드로우 픽 두 개를 보면은 영어적에서는 픽이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예요. 일반적인 용어. 그래서 그 용어가 흔히들 그냥 여기저기 다 쓰기엔 좋지만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용어를 쓰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사실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책을 봐도 처음 시작할 때 수학 증명할 때를 쓰죠. 용어지. 이 용어는 계약서에도 하죠. 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이 단어는 뭘 의미한다. 그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히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달라질 때 서로 동의한다고 썼는데 서로 동의하는데 이해한 내용이 다르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계약 다 맺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막 물건 다 만들고 난리 쳤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난 어쩌라고.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용어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런 용어 정립은 되게 중요하고 이미 어느 회사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었을 때 그 용어를 나만의 용어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약간의 나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합의 없이 바꾼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나만의 세상에 빠졌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 즉 거기서 들어오란 얘기했을 때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했구나 미안해. 이거는 나는 들어오랑 같은 뜻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뭐 합의까지 볼 능력은 안 됐고 그 정도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걸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고 내 의견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못한 거 그거는 아까 말했던 2% 부족한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은 내용 자체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대충 이해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대충 이해한 거 설명하려니까 픽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픽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자체가 같은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 어찌 보면 내가 이해 못하는 거를 말하기조차 두려운 사람. 이해를 대충 하고 얘기를 이끌어가면 뭐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더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 보면은 누군가 용어를 정립하는 거를 이렇게 새로 이제 쓰는 걸 보면은 그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그래도 2%냐 아니면 한 80% 모자란 사람이냐 이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용어 정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용어 정립을 하기 위해 축약형의 이제 뭐 기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지 이걸 치환이라고 하죠. 뭐 y 플러스 2를 x로 치환해서 다음부터 x는 y 플러스 2를 의미해서 쓴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내부 문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유저 플로우, 유저가 우리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해요. 뭐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유저가 이걸 하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유저가 저걸 하고 뭐 이걸 하고 되게 복잡해요. 다른 유저 하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럼 이 유저는 뭐 하고 뭐한 유저 설명하기 되게 복잡하죠. 그럼 보통 그거를 이제 알파벳이거나 뭐 한국 기억 니은이거나 이런 걸로 바꿔서 표현을 하죠. 즉 유저 A가 로그인을 해서 뭐 등록을 하고 본인 인증을 했다. 그죠? 그럼 그 밑에 다시 A는 이걸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할 때 이걸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일을 할 때 B라는 제품을 사고 그러면 A는 뭐 B를 산 A 뭐 A가 B를 등록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써요. 그리고 다른 유저가 더 나오면 뭐 유저 뭐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요때 그 치환 용어를 선택하는 것만 봐도 뭐 일단 치환 용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끝판왕들은 뭐 논문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자료를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료 보고 배운 걸 수도 있고 이 추각형의 알파벳을 만들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요. 왜? 시스템이 있고 유저가 몇 명이 있고 뭐 여기서 다뤄야 하는 제품이 몇 개 있어. 그럼 이미 알파벳이 4-5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읽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그러면 유저는 뭐 B에서 C를 가져와서 D하고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야 5개인데 변수가 이 5개를 다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위에 올라가 다시 또 봐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정말 이제 이런 거 잘 정하는 사람들은 유저니까 U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유저는 U로 무조건 적는 거야. U 적고 밑에 만약에 레지스터한 유저다 그러면 U하고 밑에 작은 글자 있죠? 거기 R을 쓰는 거야. U하고 R. 그러면 레지스터된 유저. 그리고 얘는 유저인데 게스트야. 그러면 뭐 G로 써도 되고 아니면 U하고 밑에 조그만 첨자로 아래 첨자로 G. 그럼 나중에 보면서 UR이 그래 레지스터된 유저가 이거를 했다. 뭐 풀어 써도 되죠. 밑에 U 쓰고 밑에 등록한 뭐 여기는 옆에는 U 쓰고 밑에 게스트 이런 식으로. 그럼 제품도 있으면 뭐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무슨 핸드폰 케이스를 판다. 그럼 케이스잖아요. 그럼 그 제품을 C라고 해놓고 뭐 거기 노란색이면 CY, 뭐 빨간색이면 CR 이런 식으로 써갖고 그나마 이해가 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헷갈리는 일이 없게 해주는. 즉 사람은 위에서 아래부터 촘촘히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환 용어 잘 정하는 사람도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테크 페이퍼 같은 거 있죠. API 닭이라던가 이런 거 정말 테크 라이터 잘 쓰는 사람들은 가서 딱 읽어봐도 그런 식으로 치환하는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DTO라던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 하나 쓰는 것만 봐도 와 이건 정말 완벽히 프로가 썼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걸 우리가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회사 업무를 하더라도 그 추각형 하나 잘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실시간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문서 보내갖고 보고서 쓰고 결제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빛을 발하죠. 왜? 문서를 썼는데 남이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읽기가 너무 귀찮아. 읽기가 너무 복잡한 거야.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당연히
몇 번 반려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일단 정리라고 추가 얘기를 조금 하자. 정리라면 결국 뭐였냐면은 아까 자기만의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 자꾸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커뮤니케이션이 최소 2%는 부족한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용어의 정의가 딴 사람이 말한 용어의 정의랑 같은 거라는 거 쉽게 말하지 못한 경우에는 2%보다 훨씬 많이 모자란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문제가 보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해 못하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질문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 질문을 잘하는 법조차 못 갖춘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블랙홀이 돼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지 않는 쉬운 일들, 뭐 잡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잡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은 어떤 경우에 간단한 축약어나 뭐 치환어로 무언가를 표현해야 될 때, 무언가를 이제 대신 표현해줘야 할 때 그 용어 X, Y, Z, A, B, C로 무조건 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습관도 아니다. 특히 이 치환어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차라리 정말 그게 가르친 대상이 뭔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축약어, 영어 알파벳이 되든 한국어가 되든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요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 얘기했어요. 이거는 직접 대화하는 거와 이제 직접 대화하지 않는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직접 대화하지 않을수록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냥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도 있고 리모트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후자가 되게 중요시되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리모트로 일을 못해요. 그건 확실한 거야. 그래서 그런 좀 더 자유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일해서 출근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옆에서 물어보면 그쪽 사람이 알아서 내 멱살 끌고 가주면서 대화 다 끌어주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개인의 발전 속도, 개인의 승진 속도에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어디 나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말하고 그런 거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남한테 민폐를 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도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를 올리는 과정이 이제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봉급을 더 많이 받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류 한번 작성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면은 이제 처음에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상기가 된 내용이어서, 최근에 또 어떤 친구랑 일하면서 그 친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옛날에 좀 모자랐는데 많이 발전했고, 2%가 모자라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 옛날에 내가 요렇게 얘기했으면 이 단어 2개 정리를 연결시키는데 막 거의 소설을 한 500페이지짜리 쓰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물어보면 그거 같은 의미야 라고 한마디로 딱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 여전히 자기 세계가 강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쉽게 들려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 2% 모자란 건 문제는 아니더라고. 그게 그건 확인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근에 본 김에 한번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기만의 단어 정의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또 포프팁을 만들어 봤어요. 포프였습니다.